그래서 되게 재밌는 시도인데 이런 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큐레이터로서 세 번째 조건 네. 나를 흥미롭게 하는 그런 나를 것들이죠. 흥미롭게 하고 그리고 당연히 독자들도 재밌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오 그런 게 있었어요라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네, 그럼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연구자들은 얼마나 실망했을까. 연구자들은 정말 실망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처음에는 좀 굉장히 드는데. 기대했을 그쵸?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네. 기대했는데 진짜 이런 방법으로 퇴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근데 이게 자연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않네요. 사실 수십억 년 동안 이어져 온 그 네. 자연의 그 생존력을 사실 네. 인간이 단기간에 없애는 게 쉽지가 않죠. 자, 그러면은 이제 색속에 대한 얘기들은 충분히 얘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책을 넘어라고 해서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이걸 처음 받았을 때 여기 보면은 이게 제가 갖고 온 책이라서 이렇게 사인도 있어요. 2019년 12월 31일 네, 이렇게 네, 네. 사인도 있는데 이 책을 처음 봤을 때는 그렇구나 넘어갔는데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읽었는데요. 정말 의아했던 게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네, 사실 이 책이 코로나19와 같이 세상에 등장한 책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책 발간 시기가 2019년 말이었으니까 2019년 12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발간되고 이제 발간되는 없는 게 날, 너무 발간되는 당연한데 날 세계보건기구에서 중국 우한 지역에서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이 생겨서 지금 퍼지고 있다. 그 정체를 지금 파악하려고 노력 중이다. 라는 내용을 2019년 12월 31일 날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 책이 딱 나온 날이거든요. 그래서 책이 발간되고 사실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너무 많은 것이 그동안 업데이트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후속편 빨리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사실은 이와 관련돼서 코로나 방역사태 전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때로는 굉장히 진취적으로 다양한 방면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전담 기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전담 비평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 얘기들 이제 취재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 책에 담아야 될 내용들 아까 얘기했지만 요즘에 코로나 상황에 대한 기사들이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보를 얻기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정보가 많아서 그 정보 중에 내가 어떤 걸 취사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특정적인 편향될 가능성이 높은 정보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골라낸 정보들에 대한 얘기들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그 2019년 12월 31일 날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불과 한 2, 3주 뒤에 1월 20일 날 우리나라에서도 첫 번째 환자가 생겼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1월이나 2월에는 이 책이 어떤 식으로 소비가 되었냐면 팬데믹을 예상한 예언한 책. 여기 보면은 그 사스와 메르스 얘기하면서 사스, 메르스 그리고 2009년 신종플루 이야기를 하면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는 그때는 인류가 운이 좋았다. 그쵸. 근데 앞으로 더 골치 아픈 더 센 놈이 올 텐데 그때도 과연 인류가 운이 좋을 수 있을까를 제가 이제 약간 따져 묻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책이 나오자마자 정말로 인류가 1918년, 19년 스페인 독감 이후에 가장 최악의 바이러스 유행을 맞닥뜨렸고 지금도 우리가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시점이 7월 8일인데 4차 대유행 4차 대유행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작년 12월 25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하루 확진 환자가 가장 최고로 나온 날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난 1년 반 동안 제가 가장 주력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좀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 그리고 이제 방역 정책이나 혹은 방역과 관련해서 좀 이제 방역 정책을 계획하는 정부 관료들이나 혹은 정치인들에게는 뭔가 좀 유의미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이런 방향으로 행동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본인의 안전, 가족의 안전 그리고 공동체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다라고 이제 정리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는 것, 그리고 최근에는 백신에 대한 정확한 그쵸.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맥락에서 제가 요즘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릴게요. 최근에 델타 바이러스 걱정하시는 그쵸.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델타 바이러스가 인도 변이를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고, 그 전에 뭐 영국에서 뭐 알파 변이도 영국 변이나 있었고, 알파 변이, 뭐 남아공 미국에는 변이는 베타 변이, 그리고 브라질 변이는 이제 감마 변이가 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각각의 언급된 나라들에서 그 알파, 베타, 순서대로 감마, 델타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나라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기 때문에 이제 알파, 베타, 감마, 그리스어로 이제 바꿔가지고 부른 거죠. 사실 언론에 보도가 되진 않았는데 그 오메가 변이도 이미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 그리스 문자 이름을 일단 변이는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너무 저는 좀 안심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면에서 안심을 시켜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변이 바이러스를 굉장히 걱정을 하세요. 그쵸, 많이 걱정하시면서 네,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자,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 계세요. 그 변이가 나왔다는데 이 백신은 되게 부작용이 많다고 하는데 이거 굳이 맞아도 되냐? 안 맞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분도 계세요.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시는 분들의 한 극단적인 경향 하나가, 변이 바이러스는 지금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백신들을 다 회피하거나 무력화시킨다는데 그럼 굳이 백신을 접종해야 할 의미가 무엇이냐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녀야 되는 것이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아주 간단하게 길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개가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그래서 호랑이나 사자가 되지 않잖아요. 사실 지금 나온 수많은 품종의 이 강아지들이 다 일종의 돌연변이들이잖아요. 네. 모손들인 거죠. 네. 근데 뭐 수천 년 동안 개가 여러 가지 형태의 늑대가 개로 정착을 한 다음에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여러 가지 변이들이 생겼지만 갑자기 개에서 호랑이나 사자가 나타나지는 않았잖아요. 마찬가지죠. 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수많은 변이들이 있고 그 수많은 변이들 중에서 과학자들이 유의미한 변이라고 확인을 한 것에 그리스어 문자를 붙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결국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특징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개가 호랑이나 사자가 되는 그런 변이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거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마스크 착용하고 손 씻고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온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다양한 변종들의 유행을 다 억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알파 변이, 베타 변이, 감마 변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충분히 지금까지 해왔던 방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백신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일부 전문가들조차도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을 무력화시킬 것이다라고 너무나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 저보다 생물학 공부 훨씬 잘하셨던 우리 하리아라 이은희 선생님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민망하긴 하지만은, 저도 그쪽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네, 너무나 민망하긴 하지만, 자, 백신을 접종하면 우리 몸의 면역계가 크게 이제 두 가지 면역에 관여를 합니다. 첫 번째가 항체 면역이라는 것에 관여를 하고, 두 번째가 세포 면역이라는 것에 관여를 해요. 자, 항체 면역과 세포 면역은 일종의 이중의 보호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혹시 틀린 얘기 했으면 정정해 주십시오. 지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중의 보호막의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보호막은 무엇이냐면 항체 면역인데, 일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 두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손을 제대로 안 씻었을 때 코나 입이나 눈으로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 몸으로 들어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려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항체 면역은
그 코나 입이나 눈으로 들어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블락킹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항체가 그 바이러스를 일종의 감싸서 네, 감싸서 딱 달라붙어서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는 거죠. 처음부터 전혀 우리 몸의 세포가 감염될 수 없게 만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체 면역이 제대로 작동하면 사실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눈이나 코나 입으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감염되지 않죠. 네. 여기서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조금 추가드리면, 세균은 그 자체로 우리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 세균을 죽일 수 있지. 세균은 그 자체로 존재해서 우리 몸에 위험할 수 있지만, 바이러스는 그 자체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내부에서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딱 그 감염이 되었다라는 게 눈이나 코나 입으로 들어온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갔을 때 감염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항체 면역은 이제 그걸 막는 1차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촘촘하게 항체 면역이 형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아예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항체 면역 자체가 없을 테니까 훨씬 더 쉽게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좀 빠졌네요.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 항체를 미리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항체가 이미 형성된 상태라서 거기에 대해 공격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항체 면역을 피하는 바이러스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들어간 세포는 그 즉시 그 바이러스 공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세포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 바이러스가 자기를 막 증식시킨 다음에 더 이상 써먹을 게 없다 싶으면은 폭파하고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또 다른 세포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막 증식을 하고 그 증식을 하는 과정의 효과로서 우리가 기침도 하고 열도 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바이러스가 활개를 치다가 그렇게 몸에서 증식된 바이러스가 활개를 치다가 많이 증식이 되면 그게 몸 밖으로 나와가지고 다른 또 숙주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항체 면역이라고 하는 1차 방어막 외에 세포 면역이라고 하는 2차 방어막이 또 있습니다. 그 세포 면역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활약을 하는데 그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는 귀신같이 바이러스 공장 역할을 하는 오염된 세포들을 잡아서 없앱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항체가 직접 그 적군을 잡는 일종의 군인이나 뭐 이런 역할을 한다면 이 세포성 면역을 가진 T세포 같은 경우에는 간첩을 색출하는 거죠. 숨어있는 간첩을 색출하는 겁니다. 그런 그래서 것을 생각하시면 바이러스에 오염되어가지고 바이러스를 증식시키는 공장 역할을 하는 세포들을 잡아가지고 없애는 역할을 그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하고 그걸 세포성 면역, 세포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위험하려면 그리고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가 증식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전파시킬 정도로 밖으로 배출이 되려면 그 세포 공장들이 바이러스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포 면역이 활성화가 되면 그 바이러스를 증식시키는 바이러스 공장들을 다 잡아 없애기 때문에 자, 두 가지 이익이 있죠. 하나는 세포 면역이 잘 발달해서 제 역할을 하게 되면 몸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지 않아요. 중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당연히 몸에서 바이러스가 증식되지 않으니까 그게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가능성도 굉장히 낮추는 거죠. 자,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는 방금 이야기한 두 가지 방어막 중에서 항체 면역이라는 첫 번째 방어막 그리고 세포 면역이라고 하는 두 번째 방어막 중에서 항체 면역을 회피할 가능성은 조금 높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알파 변이, 베타 변이, 감마 변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면 항체 면역을 그 변이 바이러스가 회피할 가능성은 조금 높아집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세포를 바이러스 공장 역할을 했을 때 그걸 잡아서 없애는 세포 면역이라는 게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세포 면역은
변이 바이러스가 약화시키는데 좀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데이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이자 백신을 굉장히 많이 접종을 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전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바이러스보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진 환자 숫자는 조금 높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요즘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델타 변이는 옆에서 같이 숨쉬기만 해도 전염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속설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알파 변이 바이러스 등과 비교했을 때 전파력이 좀 높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과학적으로 확증된 건 아니에요. 그냥 유행 양상을 보니까 기존의 알파 변이보다 조금 더 높은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 전파 속도가 좀 높은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확진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이 바이러스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백신으로 인해 생긴 항체 면역을 회피할 가능성은 조금 높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백신으로 인해 생긴 두 번째 방어막, 세포 면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백신으로 인해 생긴 T세포는 여전히 활약을 하는 거예요. 잡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확진 환자 숫자는 늘어나는데 중증 환자나 혹은 사망자 숫자는 네.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그런 통계가 확인이 되는 곳이 이스라엘이나 혹은 백신 접종률이 높은 영국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백신 접종을 많이 하면 그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든 얀센 백신이든 화이자 백신이든 모더나 백신이든 아니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승인되어 가지고 나올 로바백스 백신이든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 설사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항체 면역을 좀 회피하는 경향이 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든든한 세포 면역이라고 하는 두 번째 방어막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변이 바이러스 유행도 통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